자, 2장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험지를 보여드렸더니 어머님들이 이거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의 핵심은 뭐냐. 아이들 다 배운 거에서 나온다. 목차만 알아도 개념 정리가 된다. 요거였어요.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겁먹지 마시라. 그리고 제발 거꾸로 가지 마시라. 거꾸로 고3이 코앞에 닥쳐서 시험 보듯이 공부하지 마시라. 요거 편법 쓰지 마시라. 요거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비문학의 기본 문해력의 요소 4가지 요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해력의 요소 4가지는요. 요 단계로 가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딱 피라미드예요. 딱 피라미드여서 요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가 요 밑에 있는 게 없으면 위로 못 갑니다. 자, 그럼 가장 밑에 있는 게 뭘까요? 가장 밑에 있는 게 바로 뭘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어휘력이겠죠? 어휘력이에요, 어휘력. 이거 받쳐주지 않으면 아이들 책 읽고 글 읽기의 가장 기본이 안 돼요. 어휘력. 점검하셔야 돼요. 아이 어휘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뭘로 점검해요? 자, 제가 지금 수능에만 한정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차에서 아이가 몇 개나 아는지 한번 체킹해 보는 거. 이게 그 비문학을 읽을 수 있는 어휘력이에요. 저 지금 그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능에 나오는 비문학의 어휘력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학적 어휘력은 따로 또 있어요. 오늘은 문학이 아니기 때문에 비문학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가 어휘력이 부족하면 학교 수업에서도 이해가 안 되고 결과적으로 글을 읽을 때도 이 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면서 그 부분의 지점에 멈추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국어 시험이요. 80분 안에 풀어야 되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려운 어휘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멈춰서 더 이상 진도가 못 나가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인 게 아이가 어려워하는 그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해도 안 되는데 시간까지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 그 한정된 시간에서 읽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 나가고 결국 놓쳐버리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많이 있고 그런 경우들은 굉장히 아이들이 이거를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걸 하냐면 그 학원에서는 그 시간 딱 타이머 재놓고 뭐 5분이야. 그럼 풀어. 이렇게 하고 이제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백날 해도 못 고쳐요. 왜? 얘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어휘력이 없으면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니까요. 근데 초등학교 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 사실은 이거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도 충분히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근데 다만, 요 초등학교 때 베이스가 깔려있는 친구, 12년 동안 어휘력 쌓은 아이랑 12년 안 하고 고3 때만 반짝하겠다 하는 아이랑의 차이는 어마무시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1등급 나오면 사실 기준을 서울대로 삼을 수는 없지만 1등급이 올 1등급 나오면 서울대 가는 거잖아요. 그럼 올 1등급이 왜 나오겠어요? 사회탐구 저렇게 개념 이해 다 하고 공부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저절로 언어 비문학이 읽어지고 이러면서 언어도 저절로 1등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등학교 때는 그 유기적인 연결을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베이스를 깔아주실 때 어휘력에 초점을 맞춰서 깔아주시면 된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들이요. 여기서부터 바뀐다고 했어요. 정립, 반정립, 종합. 여기서부터 모르니까 체크해요. 그다음에 변증법. 또 이렇게 체크하겠죠. 그다음에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해겔이 거명된다. 자, 거명. 이런 거 알까요? 헷갈려 할걸요? 네. 자,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 대등이란 단어를 알 수 있는데 위상은 또 무슨 소리야? 이럴걸요? 자, 세 범주의 병렬. 애들 직렬형도 병렬을요. 중학교 때 가도 모르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병렬이 뭐지? 순간적으로 얼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병렬을 모르면요. 이 지문에서 풀 수가 없어요. 네. 대립적인 두 범주가, 범주는 또 뭐야? 이렇게 된다고요.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자, 수능이 이런 거예요. 쉽게 쓸 거를요. 이거 쉽게 쓰면요. 거명된다라는 거 뭘까요?
해겔이 나온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대등한 자격을 지니는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범주의 병렬이라고 하면 세범주로 나열을 했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범주 뭐 이렇게 하면은 대립적인 두 부분, 뭐 대립적인 두 위치 뭐 이렇게 쓰면 되고, 수렴적 상향성 이러면 그 하나로 모인다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결과적으로 이런 어휘 정도는 뭐 해야 된다? 이런 어휘 정도는, 고급 어휘 정도는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대학 가서 공부한다. 이거예요. 네, 고급 어휘, 쉽게 쓸 어휘.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얘가 어렵게 써놔도 찰떡같이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아이. 이거를 뽑겠다는 거죠. 이 어휘력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요거를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그래서 못 읽어요. 혹시라도 학원에서 이런 거 초등학교에 읽게 해주는 학원이 있다. 그러면요, 그 학원 좀 문제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어휘를 가지고 쓰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제가. 자, 근데 여기 밑에는 더 웃겨요. 거기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체크를 어떻게 하냐면 정작 중요한 데다는 체크를 안 하고 어렵다고 느끼는 거에다가 다 뭐를 하냐면요. 글 못 읽는 친구들의 대표적인 예, 잘 이해가 안 됐을 때 대표적인 예들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다 체크해요. 세계의 이념이요.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한 건지 다 밑줄 치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한지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이 시험 자체는 뭐를 측정하는 거냐면 여기서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읽은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만 풀면 돼요. 해결에 대해서 논문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막 다 체크해놓고 정작 문제는 못 푸는 거죠. 이런 친구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체크하냐면 몰라서 체크하는 거예요. 몰라서. 아이들 지금 체크하는 거 한번 보세요. 자, 읽을 때 요걸로 하지 마세요. 요거 초등학교 아이들이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요. 요거 말고, 이거 말고, 아까 독서 지문 한번 볼게요. 자, 맨 앞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도 풀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린 독서 지문 한번 보세요. 맨 앞에. 자, 요거는요, 어휘가 쉬워요. 자, 보실까요? 자, 어떤 독서 이론도 한 장의 사진만큼 독서의 위대함을 분명하게 말해주지 못한다. 사진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런던의 한 건물의 모습이다. 몇 가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세요? 줄줄줄 잘 읽어지고 폐허 속에 사람이 닥친 서가 앞에 선 이유가 무엇일까? 자, 독서를 통해 무언가 구하고자 했다. 요 정도 수준을 5학년 정도가 읽을 수 있어요. 예, 있어요. 요 정도까지는. 자, 그런데 여기서 막히죠. 자, 이 문단에 보시면 독서는 자신을 살피고 돌아볼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할 때 계기가 뭔지 모르지만 패스하게 돼요. 책은 인류의 지혜와 경험이 담겨있는 문화유산이고 인류와 끊임없는 대화고 경험과 책에 담긴 수많은 경험의 만남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독자의 내면을 성장시킨다 했을 때 이 성찰 있잖아요. 저희 아이 체크한 거 보여드릴게요. 어디가 뭐 어려운지 시간 제한 없이 풀게 했고요. 시간 제한 없이 풀게 했고 네가 지금 모르는 단어에다 한번 체크해봐 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정확히 여기다 체크했습니다. 성찰에 체크해요. 성찰에. 제가 비디오를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아이가 푼 시험지인데요. 자, 여기 형광펜으로 체크만 해놓은 게 지금 이 친구가 한 거예요. 단어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성찰, 자기성찰, 성찰, 사색, 숙고. 근데 지금 얘가 체크한 요거가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성찰, 자기성찰, 숙고, 사색 이거 다 거의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요거 모르겠다고 지금 체크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당면 요거 모르겠어. 이렇게 체크한 거예요. 모를 수 있죠. 초등학생이 당면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다음에 식견, 당면, 모색, 시대적 과제 뭐 이런 것들을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놓은 거예요. 이런 수준이 독서 문제인데 나머지들은 그래도 다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죠. 예. 이 정도. 그리고 문제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이가 이거 풀고 나서 이제 저랑 간단하게 이제 여기 있지 하면서 이제 설명하면서 한 건데 자, 요거랑 요게 헷갈렸나 봐요. 그래서 요 두 개 가지고 푼 건데 이렇게 이거 맞다 체크한 거고 여기에 선택지도요. 어려운 단어들이 나와요. 도피. 그다음에 뭐 숙고. 요 그대로 나오죠. 안목. 요런 단어들. 요런 단어들을 모르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건 사실 요 지문은 아이가 요거가 어려우니까 3점짜리인데 고3도 틀릴 수 있는 지문인데 얘가 어떻게 풀겠어요? 그래서 요거 모르겠어. 요거 모르겠어. 이렇게 체크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요건 그냥 제가 설명도 안 해주고 넘어갔고요. 요거는 풀 수 있을 텐데 라고 했어요. 아까 사색이라는 게 또 나오고 나에게로의 여행을 떠나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까 성찰이라든지 이게 나에게로의 여행인데 요 성찰이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그대로 나에게로의 여행이라는 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요게 같은 뜻이라는 걸 매치를 못하니까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푼 거를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풀었을 때 이거 틀렸는데 설명하니까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찰이란 게 이런 뜻이면 이거지라고 이제 나중에 답을 찾아내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고스란히 뭐를 얘기하는 거냐. 지문 안에 있는 이런 단어들 모르면 문제도 풀 수 없다. 이게 수준에 따라서 더 어렵게 나올 수가 있고 더 쉽게 나올 수가 있다. 요거의 차이예요. 그래서 중학생 되면요. 성찰 알아요. 중학생 되면 성찰 모르지 않아요. 사색 알아요. 대충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중학교 정도 되면 1번, 2번, 3번이요. 풀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문이 1번, 2번, 3번이 사회든 과학이든 수학이든 처음엔 쉽게 내주잖아요. 예의상. 네. 그래서 요걸로 한번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얘가 어떤 단어들을 모르나 하면 비슷비슷한 단어들을 아마 체크를 할 거예요. 그거를 한번 보시기에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또 정확한 게 요 비문학, 언어, 수능, 지문이 지금 현존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테스트 중에 가장 연구 많이 하고 가장 객관적으로 오류 없이 내려고 노력하는 지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나중에 중3쯤 됐을 때 요거 쉬운 거 있어요. 고3 거까진 못 가더라도 고1 거 정도는 아이들 풀고 정리하고 이런 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라는 걸 공부를 안 한 친구는 당연히 여기서 막히니까 시간이 한참 걸리고 이해하려면 오래 걸리고 풀어는 내는데 그 속도의 차이가 결국에는 성적의 차이로 가는 거예요. 자, 1등급도 84점을 맞는 지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 공부한 거랑 안 한 거의 차이. 그래서 배경 지식을 쌓는데 치중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언제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중에는요, 뭐 하셔야 되냐면 배경 지식 쌓아주시면 돼요. 배경 지식 많이 쌓아주시고 여기에 있는 어휘, 모르는 거 찝어내는 거. 자, 그러면 학년마다 요 수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제가 요거는 국어 교육학 개론에서 나온 이야기를 가져온 거고요. 제가 연구한 게 아니라 천경록이라는 분이 논문에서 밝히신 내용이세요. 그래서 보시면 아이들 제가 1, 2학년이 뭐 할 게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1, 2학년은요. 문해력에서 뭐 하고 있는 시기냐. 문자를 이제 자각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되고 이 아이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소리내어 읽을 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아직까지 뭔가 구조화된 거를 찾아내고 이런 걸 못하고요. 소리내어 읽으면 아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엄마가 소리내서 읽어주셔야 돼요. 많이 읽어주실 때 이야기 옆에서 무릎 독서 해주셔야 돼요. 라는 얘기는 소리내어 있는 음독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판단할 때도 아이가 어느 정도 얘가 독해가 되는지 문해력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입으로 소리내서 읽어보게 해요. 제가 그 한국사 마인드맵 강의할 때 아이들 수업할 때 일부러 뭘 교재를 선정하냐면 요약되어 있는 거 선정해도 돼요. 근데 왜 요약된 거 선정 안 하냐면요. 아이들이 스토리 한국사 제가 쓰거든요. 스토리 한국사 다 뭘로 돼 있냐? 글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그 글을요 읽어보게 해요. 제가 뭐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이 친구는 읽을 때 막 건너뛰면서 읽거나 뭔가 정확하게 안 읽거나 읽으면서도 이 부분을 다 틀리게 읽거나 이런 게 보여요. 자, 요게 고스란히 뭐랑 연결이 되냐면 독해하는 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스토리 한국사 결국에 한국사고 그거 비문학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또박또박 읽는지가 또 하나의 독해력의 핵심 포인트예요. 자기가 자기식대로 읽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읽는가.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소리 내어 읽기 많이 시켜주시는 게 좋고 실제로 1, 2학년 교과서에요. 소리 내어 읽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음독을 많이 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3, 4학년이 되면 의미라는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소리 안 내고 읽어도 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생겨요. 그래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 4학년쯤 되면 예를 들어서 시의 의미가 뭔지도 파악을 할 수 있고 소설에서 이게 무슨 의미로 이 단어를 썼는지도 조금씩 파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진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시기들이 오고 있는 거죠. 1, 2학년 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1, 2학년 애들한테 강아지똥 읽고 나서 이거의 주제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강아지똥 읽고 아이들이요. 주제가 희생이야 막 이런 거 바로 안 나온다고요. 얘네들 아직 그런 수준이 안 된다고요. 근데 엄마가 이걸 끌어내면 끌어내는 대로 나오기는 하지만 계속 질문하면 나오지만 스스로가 확 찾아내고 이런 거 안 돼요. 예. 그래서 그거를 막 억지로 시키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5, 6학년쯤 되면 이때 독해가 가능한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독해라는 게 총체적으로 언어하고 논리력까지 포함을 해서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의미를 파악하고 구조도 파악하고 이런 시기는 5, 6학년이 돼야 기초 독해기가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1, 2학년쯤 되면 추론하고 글 구조 파악하고 이거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기예요. 중학교 1, 2학년, 초등 6학년까지도 포함을 해서 작가를 비판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고스란히 언제까지 오는 거냐? 고등학교 2학년 이후까지 와야 수능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돼야. 중3 정도는 돼야 수능 문제에 조금 맛이라도 볼 수 있는 거지. 그 전까지는요, 아이들이 이게 뭐다라고 추론적인 거 뭐 이런 거 잘 못 풀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일찍부터 독해 문제집을 막 갖다가 어려운 거 풀게 해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그 어렸을 때 6단계, 뭐 이거 백날 풀어도요, 얘네들 이런 어휘 나왔을 때 못 읽으면 못 풀어요. 안 하셔도 돼요. 그거 풀고서 100점 맞았다, 좋았다, 아싸. 틀렸는데, 아, 틀리고 말지 뭐, 이렇게 푸는 거는요, 아무 의미 없어요. 초등학교 때 그거 많이 푼다고 해가지고, 사고력이 는다든지, 추론적인 능력이 올라간다든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푼다면 전혀 100권을 풀어도 필요가 없어요. 저는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집 많이 푸는 거 고3 때도 안 시켜요. 딱 뭐만 시키냐면 기출문제 분석하고 기출문제에 있는 거 구조 분석하고 오답 노트하고 어휘 판단하고 요것만 세 개만 해도 충분히 국어는요 풀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사교육 너무 많이 안 시키셔도 돼요, 국어. 자, 요거는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 유아나 저학년은 소리 내어 읽기만 많이 시키셔도 아이가 속도가 빨라져요. 속도계 이제 수준에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 이게 1, 2학년 때는요. 얘가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지 테스트를 해보세요. 저희 아이 구몬하는데 구몬에서도 그런 거 테스트 하던데요. 분수 체크하고 뭐 잘 읽는지 안 읽는지 소리 내서 읽어보라고 체크하고 뭐 그런 거 하더라고요. 1학년 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아이가 2학년짜리가 그 문학 안 좋아하고 비문학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문학적인 것만 좋아하니까 얘가 되게 빨리 읽어가지고 구몬의 국어는 제가 끊었어요, 사실은. 네, 너무 똑같은 걸 계속 반복시키가지고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끊었고 한자하고 수학만 하는데 필요한 것만 하세요. 필요한 것만. 그래서 아이가 1, 2학년인데 빠르게 읽고 정확하게 읽는다. 그러면 일단 비문학적인 요소에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3, 4, 5, 6학년이 됐는데 얘가 어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어휘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러면 삐뽀삐뽀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3, 4학년이 됐는데 애가 소리내서 읽었는데 지문을 정확하게 안 읽더라. 그럼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거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전 단계로 회귀하셔야 돼요. 이렇게 회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구멍 뚫려서 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초등학교 고학년 4, 5, 6학년 정도 되면 그 사회국 교과서, 과학 교과서 이런 데에 있는 비문학 요소, 교과 과정 내에 있는 단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가장 기본적인 필요 조건이에요. 예,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어휘 구멍을 돌아가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그 비문학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교과서에 있는 거 체크해 보시고 모르면 찾아야죠. 사전 찾고요. 거기에 있는 한자 있잖아요.
한자의 음과 뜻까지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자에 있는 사전을 찾으면 그 사전에 있는 말도 또 이해를 못해요, 애들이. 어렵게 써져 있어서. 그럴 때는 한자의 한자의 음과 훈, 요거를 찾아가지고 한자 쓰지는 못해도 이게 무슨 의미고 무슨 뜻인지 그거를 찾는 거를 시키셔야 돼요. 그게 가장 많이 들어있는 데가 어디냐면 과학하고요, 역사예요, 역사. 사회과학은요, 모든 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개념서, 개념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교과서 하나만 가지고 하셔도 이게 나중에 중학교까지 연계되고 고등학교 때까지 연계돼요. 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필요 조건이에요. 이거는 뭐 이거가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오히려 네. 가장 필수적인 요소니까 이거부터 다지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꾸로 가면 문제집 많이 푼다고 어휘력이 느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집 100건 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문제집을 풀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문제집 안에 있는 어휘 중에 모르는 거 찾아가지고 그거를 그냥 그 자리에서 찾고 거기서 습득을 시키시면 되는 거죠.